10주차 2차 시 강의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환경 발자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환경 발자국은 생태, 물, 탄소, 푸드 마일리지 등등 있습니다. 우리가 발자국은 누군가 지나간 흔적을 말하죠. 우리 발자국으로서 지구 생태계가 어떻게 보존돼야 되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지구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상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모래밭이라든지 또는 눈길을 지나가면 이렇게 발자국이 남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사람들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지 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어떤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 항상 우리는 이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을 발자국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환경 발자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한 환경 지표를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은 1996년도에 캐나다의 과학자가 고안을 한 개념인데요. 대학원생하고 지도교수 마티스하고 윌리엄 리스라는 그 대학원생과 지도교수가 개발한 이 개념입니다. 환경 생태 발자국에는 탄소 발자국과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라는 걸 내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 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든지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거기 그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연료가 사용되잖아요. 그럼 배출돼서 나오는 탄소 양이 얼마고 그 흔적이 얼마인가, 이게 기후변화라든지 그 지구온난화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탄소 발자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발자국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손 씻고 세수하고 또 샤워하고 빨래하고 또 그 식수로 마시고 우리가 또 어떤 생산을 할 때 벼를 재배할 때 물이 들어가고 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소모되는 물의 양, 이걸 물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생태 발자국은 우리가 그 생활을 해 나감으로써 먹고 자고 또 옷을 입고 의식주 또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어떤 시설에 들어가면 집을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뭐 또 여러 가지 그 지구에 관련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걸 지구 단위로 지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수치로 환산해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태 활동을 하면 지구가 몇 개나 필요할 것인가. 그다음 자원을 사용했을 때 자원 발자국. 우리가 먹는 음식 요즘 로컬 푸드를 파는 곳이 꽤 있잖아요. 얼마만큼 그 식재료들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오는가를 설명하는 게 이제 푸드 마일리지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과 관련된 생태 발자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탄소 발자국, 카본 풋프린트죠.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그 발자국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발자국의 크고 작고에 따라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냐 배출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특히 환경 성적 표지제도라고, 표지제도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산자인 그 사업자들이 이 좋은 제품,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에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이제 그 인증표를 받으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신뢰를 해서 그 물건을 많이 삼으로써 사업자, 공장주도 좋고 소비자는 또 좋은 물건을 사서 좋고 좋은 물건을 만들고 좋은 물건을 사서 서로 상생 관계인데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도 기여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환경 성적 표지 제도라고 그래요. 환경성 정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렇게 탄소 발자국이지만 제품을 만드는데 생산하는데 유통이죠. 수송하고 유통하고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유통, 그다음에 여러분 사용하고 나서 이제 쓰레기가 되면 폐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노출되는 그 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 이것을 우리는 탄소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발자국은 개인이나 또는 단체가 온실가스를 나타내는 배출하는 총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숨만 쉬어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먹는 소고기를 많이 먹어도 그렇죠. 또 물을 먹어도 물을 생산하는데도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거나 생활을 할 때 온실가스들이 지구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표시한 지표다라고 이제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발자국은 기후변화와 특히 관계가 많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와 관련이 많은 환경 성격 표지 제도다라고 이제 표지 제도라고요. 환경 표지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만들어준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탄소 발자국 얼마일까? 이 재배를 하는데 CO2가 들어가고, 또 수송하는데 CO2가 들어가고, 음식물 조리하는데 또 연료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얼마일 것인가? 음식의 탄소 발자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탄소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되게 우리가 그 몸에 좋은 저탄소 식단이 지구에 좋은 저탄소 식단이다 이 말이죠. 되도록이면 인스턴트보다는 그 저탄소 식단을 꾸려 먹는 게 좋다 하는 거다. 한 끼 식단에 배출한 온실가스량이 무려 1090g CO2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대표죠. 그래서 생산 단계 818, 수송 단계 16, 음식 조리할 때 256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산 단계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우리가 조리할 때, 그다음에 수송할 때도 들어가는데, 수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컬 푸드, 로컬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오는 것일수록 탄소가 적게 들어가죠. 근데 요즘은 이제 글로벌 세계가 되다 보니까 뭐 바나나가 됐든 뭐 여러 가지 그 열대 과일들 식량들이 수송되어 오죠. 먼 거리에서 오죠. 그래서 이제 수송 단계에서도 계속 높아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끼 식사를 통해 배출한 온실가스는 승용차 한 대가 5.46kg를 주행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밥을 한 끼 먹으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식사를 1년간 식사했을 때 배출량이 1193kg에 달하니까 20년생 소나무 41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그대로만 표현하면 1년 동안 식사한다고 하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소나무를 410그루를 각자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식사만 합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었는데, 이때 이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올림픽을 하도록 굉장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뭐 KTX 철도 운송 서비스 같은 경우에 되도록이면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시티 투어 할 때도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정을 받았고, 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원도 평창에 가면 알펜시아라는 그 호텔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선수들이라든지 임원들 숙소인데, 여기에 이제
각종 친환경 시설들, 태양광이라든지 또 그 물순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함으로써 여기도 이제 탄소 발자국의 그 환경 표지를 받아서 친환경 그 동계 올림픽이다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탄소 발자국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평창 동계 올림픽 탄소 발자국 인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그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친환경 인증기관인 카본 트러스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시작했고 요걸 이제 이런 라벨링 제도 우리나라 말로는 아까 환경 표지 제도라고 했죠. 이런 라벨링 제도를 우리나라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카본 트러스트 제도를 우리는 이제 이런 발자국 제도로 인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티백 하나, 여기는 이제 뭐 일반 상표긴 한데 푸쿠카라는 티백 하나에 대한 이 회사에서 그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는 것인데 티백을 한번 분해해서 보면 GMO와 무관한 이런 그 재질, 그 T를 말하죠. 차의 종류, 유기농 재배한 허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금색 스테플러를 사용하지 않고 이게 접어서 만든 방법. 과거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풀칠의 접착제 때문에 환경 호르몬도 나오고 문제가 많았죠. 근데 그런 걸 개선했다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토양에서 분해되는 순면으로 이 티백에 이 백도 만들고 면 스트링으로 만들었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잉크도 사용했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분석한 카본 푸트프린트는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이는데 49%의 그 카본 푸트프린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이 나오고, 여기 버릴 때 또 나오잖아. 버릴 때 재배할 때 아까 생산 단계, 그다음에 수송 단계, 그다음에 조리 단계가 이제 물을 끓여서 차를 마시는 과정이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탄소 발자국을 이렇게 우리가 차 한 잔을 마시는데도 농부가 생산을 하고 이걸 따고 수송을 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배달을 하죠. 디스트리뷰션이 배달이니까 배달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물을 끓여서 차를 타서 마시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버릴 때 종이컵이라든지 뭐 이거 버리면 이게 또 이제 쓰레기에 이렇게 폐기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이 어떤 한 제품을 이용하는데 수많은 에너지들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그러므로써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생활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알기 쉽게 표현한 게 탄소 발자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앞에서 설명했지만 물 발자국, 워터 푸트프린트죠.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는 탄소를 중심으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생산하고 수송하고 또 우리가 조리를 하고 또 폐기를 하는데 물이 또 그만큼 들어가요. 근데 물 발자국은 2002년도에 네덜란드의 트벤데 대학의 아르벤 혹스트라 교수가 처음 소개한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물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 하는 것이죠.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한 사람이 약 5,000리터. 우리가 실제로 물을 사용하는 기준인 약 400리터 정도 하루에 사용하거든요. 순수하게 수돗물 사용 소비량은 400리터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샤워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로 계산했을 때 그러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차를 마신다든지 바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닭을 그 사육하는 데서부터 조리하는 데까지 다 계산하면 약 5,000리터 물을 사용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래서 쌀 1kg을 얻기 위해서 물 2,497리터가 필요하고 오이 1kg 생산하기 위해서 물 353리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품별 물 발자국이라고 그럽니다. 바나나는 860, 닭고기 1kg는 3,900리터, 빵 1kg은 1,300리터, 커피 1kg은 14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 발자국이다. 어떤 것을 생산하는데 얼마만큼 들어가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탄소 발자국처럼 물 발자국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마크가 있는데 제품의 전 과정, 그러니까 생산부터 수송, 사용 폐기 과정까지 소모되는 물량을 가지고 수질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그런 정보를 표현한 거, 이런 것들을 물 발자국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적용하고 있고요. 물이 그만큼 이제 그 옛날에는 무궁무진한 자연재해였는데 요새는 이제 환경재로 해가지고 그 국한된 한정된 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개념에서 물 발자국이란 그런 그 용어가 나오게 되고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 발자국은 국가 간의 물 사용 불균형을 완화하고 물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동강댐을 막으려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많은 시민단체들, 국민들이 반대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에서 댐을 안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이 부족하면 광주 같은 경우에 94년도까지 격일제 급수를 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부족하면 무조건 댐을 만들고 정수장을 늘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걸 공급 정책이라고 그러죠. 부족하면 생산시설을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댐을 안 만들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물을 좋게 사용하는 것이죠. 좋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300리터 사용했는데 갑자기 10리터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물을 똑같이 사용하면서도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수도꼭지를 절수형으로 바꾼다든지 우리 변기를 절수형으로 바꾼다. 예를 들면 물을 물 한 번 내리는데 옛날에는 2리터가 들어갔다면 지금 1리터만 들어가도 충분히 세척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한 것이죠. 이런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하다 보면 수많은 물들이 새 나가잖아요. 이걸 누수라고 그러는데 누수를 줄일 수 있다든지 우리가 누수만 줄여도 댐 하나를 축조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이 절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댐을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현재 지탱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물 발자국 인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물 소비를 줄이고 물을 절약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에너지를 줄이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줄이니까 기후변화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데 인간이 어떤 상생하기 위한, 지구와 상생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푸드마일리지는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이건 이제 또 영국의 런던 시티 대학교의 식품정책과 교수 팀냉이라는 교수가 이제 만들었는데 얼마만큼 식재료가 멀리서 이렇게 오냐 이것을 푸드와 마일을 이렇게 합쳐서 만든 합성어죠.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데 생산자와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신선도도 좋고 안전성도 높고 수송에 따른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지구가 혼란에 빠지고 폐쇄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글로벌하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마스크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도 생기게 되고, 그런데 이 푸드 마일리지를 생각해 보면 제품에 대한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길죠. 그만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니까 그만큼 지구에는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데서 만들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 하는 의미가 바로 푸드 마일리지입니다. 그래서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와 관계가 많은 것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전 지구인들의 반성과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인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후속 대책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될 내용들에 나오는 것인데,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푸드 마일리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총괄하는 게 생태 발자국이라 할 수 있어요. 무슨 이제 캐나다의 경제학자 마티스하고 윌리엄 리스가 개발한 개념인데요. 현재 지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면적 기준 1인당 1.8헥타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지구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면적은 1.8헥타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푸트프린트, 생태 발자국을 남기고 다닌다면 지구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환경 용량이라는 것이죠.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기후학자, 과학자들이 지금 인류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바다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하늘이 깨끗해지고 우리나라도 올 봄에 거의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생태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은 결국은 배출을 적게 해야 되고, 또 한번 그 사용한 제품을 다시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친환경적 순환 사회라고 하는데, 이런 순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세계 모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 지구가 지금 2개 반이 필요해요. 2개 반이 이제 세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선진국의 사람들 가운데 20%가 세계 자원의 86%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의 전체의 탄소 소비의 거의 대부분을 선진국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탄소 발자국을 만드는 것은 이제 앞에 제가 말했잖아요. 생태 발자국은 물 발자국, 생태 발자국, 푸드 마일리지, 자원 발자국, 이것들을 종합하는 것이라고요. 소비의 범주에서 음식, 주거, 교통, 소비재, 서비스, 이걸 종합하고, 또 토지를 우리가 이용하는 게 있잖아요. 에너지 생산, 소비, 구조물, 여기에 정원을 가꾼다, 경작지를 한다든지, 초지를 만든다, 이런 건 조금 더 괜찮은 방법들인데, 이게 이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훨씬 더 많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개념들을 가지고 한 사람이 얼마만큼 토지가 필요한가를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먹고 그다음에 입고 자고 하는 이런 의식주, 에너지, 시설, 아까 탄소에서도 이게 들어갔고 또 물 발자국에 들어갔고 다 들어갔는데, 이걸 총괄하는 것을 생태 발자국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개인 단위로도 따져볼 수 있는 거고 국가 단위, 지구 단위로 따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얼마만큼 지구를 소비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이것을 헥타르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지구 개수가 몇 개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Your Personal Earth Overfoot 해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살면 5월 17일이면 지구를 다 소비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다, 한 사람이. 그리고 현재 4.8개의 지구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놓은 결과예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지구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하나의 근거죠. 그래서 나라별로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발자국, 생태 발자국이 높다는 거죠. 이콜로지컬 푸드 프린트가 한 사람당 생태 면적이 카타르가 제일 높고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덴마크, 미국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10개 나라들은 발자국이 적잖아요. 제일 적은 데가 가봉이라는 나라고, 그렇죠? 뭐 들어보지도 않은 나라들도 있죠. 이렇게 대부분 저개발국들은 말하자면 지구에 영향을 적게 미치고 선진국들은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파리에서 협약을 했어요. 전 세계인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가지고 지구의 온도를 2도씨 이하로 맞추고 되도록이면 1.5도씨로 상승하는 걸 억제하자. 각자 자기 나라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목표를 세우고 그걸 제출해라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생태 발자국 개념화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전 세계의 20%가 86%의 탄소를 소비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나라별로 지구가 몇 개 필요한가를 봤어요. 여기 이제 스위스 학자가 있기 때문에 스위스는 3.3개가 필요하고 미국은 4.8개가 필요하고 벨기에는 4.3개, 독일은 3.1개, 여기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2.5개, 이태리 2.7개, 영국 2.9개, 중국 2개의 지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만큼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지구를 많이 소모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들을 줄이려면 우리 어떤 역할을 했냐? 우리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비닐이라든지 에너지가 들어가는 시장 바구니 하고 이면지 사용하고 음식도 남기지 않고 적당량만 만들어서 먹고 재활용 표시 제품을 사고 되도록이면 물건도 필요한 만큼만 사고 가전제품도 가능하면 재사용하고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심지어 영수증 안 받기도 이렇게 자원 전략에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 제품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발자국을 줄이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더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한 해 소비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자원들을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시에서는 우리가 생태 발자국이 이제 지구 환경을 유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총괄적인 생태 발자국이고 거기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탄소 발자국, 그 다음에 물 발자국, 그 다음에 푸드 마일리지 이런 개념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친환경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조금 우리 개인이 그렇고요. 이 표를 보면 토지를 개발하든지 어업활동하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보존하고 가꿔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차 시 강의를 마치고 3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